정신을 좀 차리는데 아빠들도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빠입니다. 그 아빠인데 아이가 셋이나 있어서 그 3살 터울이거든요.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애를 10년을 키워도 4살이에요. 10년을 키워도 막내가 4살이잖아요. 한참 키워도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어머니들도 계시죠? 언제 끝나나 싶으시죠? 금방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 애 키우기가 참 힘들어요. 엄마로서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내 삶이 없다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 삶이 금방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없다 싶었는데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해서 왔습니다. 자, 소개를 좀 드리면 오늘 주제가 논리력 키우기, 즐거운 공부로 논리력 키우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엄마로서 아이들 공부와 또 엄마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고요. 저는 책 쓰는 일을 하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독서 혹은 인문학 관련 책을 쓰고 있고요. 책 읽는 방법,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문학이 뭐냐, 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철학책을 좀 쓰고 있어서 철학 분야의 책도 쓰고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안상은 글답이라는 교육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야 좀 책임 있게 일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하는 일은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한테 인문학을 보급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교육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쓰고 강의하고 인문학을 보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어렸을 때 제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읽는 걸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럼 좋아하는 걸 해야 재밌게 살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쓰게 되었고, 책을 쓰니까 또 강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작가 혹은 강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길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길로 가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과 조금의 연관성을 조금씩 찾아내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삶은 괜찮아진다고 믿습니다. 대학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이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조금 더듬어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3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게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면 자기 인생을 한번 펼쳐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이 후배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애정도 쏟고 돈도 쏟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미용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또 비싼 개껌을 사주고 마치 자식같이 키웁니다. 한 달에 한 60만 원씩 쓴대요, 강아지한테. 그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60이 넘은 좀 지긋한 어른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사랑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그죠?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거다가 50만 원, 60만 원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보기에는 미쳤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만도 해요. 애정을 쏟을만 하거든요. 또 근데 밖에서 보면 미쳤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사랑하시죠?
네, 미치신 거예요. 네, 여기 다 미치신 분들 오신 거예요.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자녀분이 유치원이나 요 미취학 아동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분이나 되시는지. 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닌다. 초등학교 부모님 많으시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분들 계시고 이중으로 겹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대학교도 계세요. 액면상으로는 한 번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 젊어 보이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계시니 전반적인 면에서 엄마 학교니까 아이들 교육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동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동의하고 지나가야 돼요. 미치신 거예요. 미치면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별짓 다 할까요? 별짓 다 하죠. 어머님들은 별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미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절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애들이 위험하면 목숨 걸고 뭔가를 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을 때도 목숨 걸고 뭔가를 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좋지 못한 면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애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랑은 미친 짓입니다. 결혼하실 때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잘한 짓일까요? 못한 짓일까요? 미친 짓이었을까요? 이성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색을 보는데 제가 중산층의 세 가지 조건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조건이 뭐냐? 요 세 가지랍니다. 사회적 기부를 하느냐, 악기 연주 하나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자기만의 요리 메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세요? 세 가지 다 해당이 되십니까? 일단 1번은 어때요? 하십니까? 됐습니다. 유니세프에 뭐 만원, 2만원 기부하든지 YMCA에 뭐 월 회비를 납부하시든지. 저도 1번은 통과되어 있습니다. 네. 악기 연주 하세요? 네. 두 분 대답 나오셨어요. 두 분 통과하셨어요. 여기서 대부분 걸리세요. 악기 연주. 어떤 분이 그러 피리도 됩니까? 피리도 되기는 되는데 피리 연주를 하면서 내가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럼 캐스트넷 뭐 탬버린도 되게 해요. 그러면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 그것도 악기 연주냐?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자기만의 요리 메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계세요? 네. 대답은 약한데 뭐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시네요. 네. 저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라면도 끓이고 김치볶음밥도 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빌고 영국 보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있느냐? 시민으로서 요즘 민주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느냐?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느냐?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해당되세요? 네, 이게 촛불 대학에 오시면 시민의식을 함양하실 수가 있으니까 졸업하시면 요거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상의 스포츠 이게 또 걸리네요, 그죠? 세 번째, 약자에 대한 배려.
요게 최종 관문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겠습니까? 세 가지. 짐작되시죠? 대충 다 아시고 계시다는 느낌이세요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넓은 아파트, 고급 자동차, 은행 잔고.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던데 이렇답니다. 1번, 2번, 3번 전부 뭐와 관련이 됩니까? 돈과 관련이 되죠.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을 돈으로 판단해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의식, 문화, 삶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정신문화예요. 정신문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4, 5년 전부터 유럽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도상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뭐가 아직 조금 부족하냐? 정신문화적인 면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삶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간절히 원하죠. 정말 돈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예를 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정도인데, 그 정도면 더 이상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어진대요. 그럼 뭐와 관련이 있냐? 요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느냐 이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느끼느냐. 이건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과 나는 잘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나는 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런 보람을 함께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역량이 정신문화적 역량입니다.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걸 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인문학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문학이 예전에 근대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교양이라고 불렸거든요. 교양.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학문이 교양이잖아요.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냐? 정신문화적 교양이라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 돈은 있는데 정신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우게 되느냐? 돈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요. 돈을 쓰면서. 그래서 뭘 해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요. 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정신문화적인 부분이 취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정신문화적인 부분.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돈과 함께 정신문화적인 면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아이들 우리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해볼 거냐라는 취지죠. 저는 교육을 왜 하느냐,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독립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 혼자서도 자기 삶을 잘 챙겨서 자기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교육은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교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단계는 부모님이나 학교가 교육을 시켜줘요.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면서 성장해 나가죠. 이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현명하기도 하지만 가끔 아주 안 좋은 일도 서슴없이 해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뭘 크게 보면 좋으냐? 우리 아이가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관점으로 봐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맨날 우리 교육할 때 어디에서 맨날 학원에서도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 이게 있는 애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학원 가 보십시오.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놓고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죠. 네. 주입식 학습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필요한 역량이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주도성이죠. 주도성. 제가 학원에서 실제로 인문학 글쓰기 수업을 가르칩니다. 한 5, 6년 됐습니다. 진해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그 독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친하거든요, 저하고. 학교 후배예요, 또. 자기 학원에 애들 수업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학생들한테 독서 시키고 글쓰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수업을 시키면 재미가 있고 성과도 빨리 나서 한 2년만 가르치면 애가 쑥 컸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 글쓴 거하고 한 2년 후에 글쓴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아이들은 와가지고 시간을 주로 채웁니다. 부모님들은 돈만 쓰시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논술학원에 가서 시간만 채우는 아이인가, 실력을 늘리고 있는가, 요걸 보면 돼요. 우리 아이가 주도성이 있는가. 이걸 키워주는 게 좋은 교육이겠죠. 주도성.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뭘 해도 주도성이 있어야지. 주도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큰 애가 요게 좀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연고생들이 자기들끼리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연고생이 공부하는 방법 이래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줘요. 아주 상세하게. 서울대생들도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걸 알려줘요. 카이스트 생들도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주도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 보면서 유흥에 빠지죠. 좋아하는 채널 찾다 보면 유흥에 빠져가지고 실실 웃다가 게임하다가 또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이렇게 끝나죠. 이런 게 주도성의 차이입니다.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주도성 있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걸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게 사실은 독립적인 아이를 만드는 공부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엄마께서 좀 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제 느낌에 중학교 3학년 이상 넘어가면 거의 힘듭니다. 거의 힘들어요. 가끔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철들었다 하는 애들 있죠. 철들었다. 철들었다는 애가 정신이 번쩍 든 애들이거든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좋은 점은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가난하게 살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 스스로 결핍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철들었다고 하고 혹은 머리가 늦게 트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도 이런 애가 한두 명 있었어요. 많이는 없거든요, 이런 애가. 지금은 더 찾기 힘들어졌죠. 지금은 더 힘들어졌는데 당연히 그 이전에 대부분 이게 결정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3학년 이전에 대부분 이게 판단이 돼요. 대부분 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 부모님들 느낌이 오시죠. 아, 우리 애가 공부할 애인가, 놀려야 되는 애인가, 느낌이 오세요. 느낌은 오는데 이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학원 계속 보내보자. 머리가 늦게 트이는 아들도 있다더라. 우리 애가 혹시 그 중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데 고등학교 가보니 예측이 맞았네, 달라지는 건 없네, 이렇게 되죠. 좀 미리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요. 중학교 2, 3학년 되면 거의 끝나요. 딱 보입니다. 공부할 애하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애하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는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돈이 적게 들고요. 학원 안 보내도 되고 대학을 안 갈 가능성도 많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으로 열려요. 근데 엄마들은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미친 짓이라고. 그때부터 엄마들의 미친 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셔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만 더욱 냉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자식은 괜찮아요. 내가 냉철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은 냉철해야 돼요. 가능성을 열어줘야죠. 닫으면 안 되죠. 공부 안 해도 되는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를 시켜요. 그럼 가능성이 계속 다른 가능성의 문이 닫혀요. 더 가능성을 열어둬야 다른 문이 보이는데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사실은 다른 쪽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거나 무시해 온 겁니다. 무시해 왔는데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안 되겠다 저거라도 하자. 자세히 보니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는 사장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강의를 가는데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이 다 사장님이에요. 웬만한 사장님이 아니고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사장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중견기업으로서 제법 잘 나가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임을 와가지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인맥도 쌓고 공부도 하고 촛불대학하고 좀 비슷해요. 사장님들이 오는 촛불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 이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운영하시는 분이 이사장님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 오세요? 그래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중졸 아니면 고졸이에요. 사장님들이 100억 이상이 매출인데 중고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죠. 다른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사장님들 있거든요. 500억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사장들도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단계가 있더라고. 거기도 그렇습니까? 하니까 비슷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능성을 닫아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아이는 우리나라에 불과 5%? 좀 폭넓게 잡아도 10% 정도입니다. 인서울 한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스카이나 카이스트쯤 가면 공부시킬만 하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서울대도 절반 이상이 실업자입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스카이 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월급쟁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월급쟁이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뭐 의대나 법대 가면 변호사하고 의사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낫죠. 그래서 거기 엄청나게 몰리는데, 거기 엄청나게 몰리는 데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쉽지도 않고, 쉽지 않다는 말은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또 좋아하면 또 괜찮아요. 좋아하지도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자기 주도성, 이게 있어야 자기가 알아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하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자영업자가 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잊어버리시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걸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두성을 어떻게 기르느냐? 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학교 공부 전에 인생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인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학교 공부를 시키거든요. 학교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주도성이 생기려면 공부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잘해야 주도성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거나 잘하면 주도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잘해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잘해요. 걔가 잘하거든. 잘하는 거는 자부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최소한 반에서 1등 하거나 그러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잘해요. 주도성이 생깁니다. 그 전에 공부가 좀 애매하면 인생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인생 공부를 시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이런 게 인생 공부잖아요. 아,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네? 이런 이유가 있었네? 그걸 알아가는 게 공부거든요. 인생과 사람을 공부하는 게 인생 공부입니다. 이걸 공부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교류해야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럼 생활에서 인생의 주도성이 생겨요. 생활에서. 여러분 아침에 애들 깨우기 힘드시죠? 애들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밥 먹이는 것도 전쟁이고 가방 챙겨서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이고 학원 잘 가는지 감시하는 것도 전쟁이고 하루 종일 전쟁입니다. 주도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예, 내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주도성이 없도록. 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키웠죠. 나 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도성이 없죠. 엄마가 나 그럼 공부만 잘하면 된대. 공부 잘하기 전에 뭘 잘해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군대 가면 모포 다 깨고 각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포 잘 못 깨고 군화 같은 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연병장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검사 맞고 이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가서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몰라.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 이유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음 것도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못 깨고 정리정돈도 안 했는데 다음 걸 잘한다.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활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생활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걸 자기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공부로 가고 친구 관계로 가요. 이런 애가 독립적으로 커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이상 가면 부모님이 통제해 주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 방법도 찾아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이 과목을 성적을 높일 수 있게 연구해야 돼요. 공부를 포기했으면 다른 쪽으로 이걸 내가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든 그 방법을 알아서 미리 연습을 하든 해내야 되거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건 자주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미치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 삶을 내팽지 치시고 아이들 삶을 지금 열심히 챙겨주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주도성이 떨어지고 어머님의 삶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어머님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셔야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는구나,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어머님이 자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점점 떠나가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되면 원수가 따로 없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미쳐 계시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거든요. 놓아주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달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주죠. 성숙한 사람은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활동을 합니다. 안 놓아주면 요거 가르쳐주고 요거 가르쳐주고 요때는 요렇게 해라 다 알려주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걸 연습시켜주는 게 교육의 전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대 촛불대학에 잘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사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연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삶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이에요. 왜 요즘 사람들이 전부 의대 보내려고 하고 카이스트 보내려고 하고 스카이 보내려고 하느냐?
대중들이 다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물밑 다른 세계에는 수많은 다른 세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 봐요. 왜? 대중들이 그걸 크게 이슈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문화가 그렇게 우리 대중문화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으니까. YMCA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학교와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회사, 직장, 우리 사회 시스템이 또 있죠. 이 가정과 학교라는 시스템과 사회라는 시스템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메꾸어주는 작업을 하는 데가 YMCA 같은 사회단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라 대신 공부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큰애를 키울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해요. 심지어 TV도 없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는 있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하라 대신 공부한다. 이게 주도성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는데 애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이 환경이 포함이 되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셔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어머님들께서도 타인이 아닌 나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타인의 초점을 맞춘다면 타인 중에 큰 타인이 누구냐 하면 자식이거든요.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네가 인생을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바꾸려고 하게 돼요. 타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타인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해라 라고 시키게 되죠. 그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면 왜 이리 늦게 들어왔노? 또 늦게 들어오면 문 장갑 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자식과 남편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애가 공부를 안 하죠.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킨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애가 공부하는 게 자기 삶이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걸 주입하고 계시죠. 이게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우리는 주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분들, 그 학교 같은 유치원 학교 다니는 어머님들 만나시죠. 개모임 비슷하게 아주 커피숍에 자주 대화 나누시죠. 제가 낮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커피숍에 가보면 엄마들이 만나가지고 자식들 이야기, 남편들 이야기 잔뜩 하는 거 옆에서 듣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타인이나 환경에. 우리 애는 이렇고, 우리 남편은 이렇고,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고. 그게 아니고 어머님들의 삶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삶도 좋아집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관습을 덜 할수록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허락하셔야 돼요. 분명히 실패하고 분명히 엉뚱한 행동하고 가끔 사고도 칩니다. 근데 너무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면, 안전하게만 키우시려고 하시면 주도성을 연습할 기회는 없어져요.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뭔가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아이들 있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소중하니까 잘 보호해야 돼. 너무 보호를 하셔서 그래요. 친구를 사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괜찮아. 또 말 걸어봐.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누명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류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아요. 아,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애들 말을 좀 무시해도 괜찮네. 그래도 속으로만 무시해야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 관계력을 배워 나갑니다.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자기 피드백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1번부터 5번이 어느 정도 돼야 4번이 어느 정도 돼야 5번이 되거든요. 자기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공부해라고 해놓고 나는 공부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이런 행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부터 주도성이 생기거든요. 아이들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인생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인생 공부. 그럼 또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인생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을 읽히시면 됩니다. 그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책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게 아이들을 책 읽는 일을 오랫동안 시켜봤거든요. 학원에서 일한 것도 몇 년 되고 그 이전에는 애플이 문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독서 토론 수업도 오래 하고 심지어는 뭐 아시는 분이 자기 애 좀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애들 상담도 시켜보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였습니다. 아니, 자기 생각은 다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누구 생각이냐? 네, 엄마 생각, 선생님 생각, 친구들의 생각, 유튜브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생기려면 책을 읽고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판력이 생기거든요. 그 책을 여러 개 읽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좀 다르네. 뭐가 맞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건 거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생각을 연습을 안 해요. 우리가 문자를 읽는 이유는 문자를 읽으면서 한 문장 읽고 나면 맞나 틀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읽으면 아까 내용하고 좀 비교가 되네.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책을 안 읽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도 공부가 되던데요. 되긴 돼요. 근데 그건 공부일 뿐이죠. 생각하는 공부해야 됩니다. 너네 이런 말 있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걸 계속 머릿속에 넣기만 하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보만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생각만 하고 있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혹은 정리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밖에 없죠. 위태로운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죠. 독서 역할을 정리해 봤는데 스마트폰 요즘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공부는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공부는 어떤 성향의 공부냐? 정보를 취독하고 경향을 파악하고 짧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스마트폰 공부예요. 독서는 네, 네, 네. 책을 통한 공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주고 추론력을 키워줘요. 이 추론력이 중요합니다. 이걸 추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님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 요걸 가르치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 공부거든요. 교과서 공부 필요해요. 근데 교과서 공부가 성적과 연관이 되니까 여기에 초점이 온통 맡겨져 있습니다. 정보, 경향, 구체적인 내용.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독립적인 생각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살려면 뭘 갖춰야 되느냐? 이 추상적 통찰력을 갖춰야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겠네라는 인과관계를 익히면서 우리 삶의 인과관계, 그게 인생 공부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겠네. 저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네. 이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 추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는 지식이라 그러고 요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이걸 키워주는 게 독서입니다. 사실 어머님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시죠? 근데 이거는 책만 읽어도 저절로 생겨요. 책만 읽어도. 그 내용은 차츰차츰 나올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걸 하는데요. 학문은 두 가지 체계가 보통 이렇게 나누죠. 하나는 이과, 하나는 문과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문이과 구분 통합이 됐지만 실질적인 구분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문이과가 그죠? 이과는 뭘 잘해야 가요?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되죠. 문과는 어떤 사람이 가요? 예, 수학, 과학을 못하면 갑니다. 예,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문과가 자연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법칙을 공부하거든요. 현상과 법칙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도 수학이거든요. 수학과학을 잘해야 이과로 갑니다. 지금 이과 전성시대죠. 아마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성장하는 동안은 이과 전성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문과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문송이라 그러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직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면 철학과 나왔어요. 어디 취직합니까? 철학관에 갑니까? 난감하죠? 역사학과 졸업했어요. 어디 취직할까요? 글쎄요. 박물관? 딱히 눈에 보이지가 않죠. 국문학과, 출판사 갈 것 같은데 출판사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듭니다. 문과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이과 쏠림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공학과, AI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려 있죠.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십시오.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전부 이과죠. 전부 이과입니다. 일자리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과생이 해야 할 일을 이과생을 뽑아서 시킵니다. 제가 마이다스 IT라고 거기 공학 계열의 회사거든요. 거기 강의 갔는데 인사팀 교육팀인데요. 3분의 2 이상이 공학 전공자예요. 제가 인사팀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인사팀에 공학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가지고 꼭 전공 안 해도 다 처리 가능합니다. 전공자는 한 팀에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프로그램 짜는 팀 문과 전공자 몇 명 안 돼요. 우리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과생들한테도 인문학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왜 요구하느냐? 이걸 모르면 이 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이 문과는 취직이 안 됩니다. 이과는 취직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과생들도 문과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교육청에서 계속 융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융합형 인재. 기업에서도 융합형 인재를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에 면접 볼 때, 신규 직원 면접 볼 때 이게 문과적 역량을 묻거든요. 분명히 공학도를 뽑아놓고는 문과적 역량을 물어요. 대학교 때 인문학 책 뭐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인생에 대해서 뭘 느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그때 읽은 책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서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역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걸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문과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물리를 갖추지 못하면 이과적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융합형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좀 주도적으로 키워낼 거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상력이고 하나는 논리력입니다. 상상력과 논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부모로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상력과 논리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이거죠. 상상력은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지, 새로운 걸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막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것들이죠. 논리력은
그 상상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상상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상상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논리력이 빠져 있는 거죠. 상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대단한 상상력이다. 이건 뭐냐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이 상상력 속에 논리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놀라운 상상력이죠. 상상력도 논리력이 있어야 오, 훌륭한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둘 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상력을 길러주는 독서를 어떻게 시키느냐. 첫 번째, 그리스 신화를 읽히십시오. 그리스 신화. 제가 독서 애들한테 책 읽혔다 말씀드렸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책이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읽히셔도 되고 읽어주셔도 돼요. 그리스 신화. 이건 부모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좀 사람 이름이 좀 어렵던데요. 아,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아프로디테가 뭐 누군지 잘 헷갈리던데요. 몇 개 외우시면 돼요. 몇 개 정도만.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름만 외우시고 그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이다라고 머리에 드시면 다음에 읽으시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앞으로 뒤태. 아, 아름답구나. 이렇게 외우면 빨리 외워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신화를 조금 한두 편 읽어보시다 보면 아, 이게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신화는 지어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이에요.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느냐?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 진실은 원래 없는 이야기지만 진실된 내용은 담겨 있어요.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사실이죠. 아, 배고파 죽겠다. 근데 허구적인 사실이죠. 죽지는 않잖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 배가 좀 고프네, 많이 고프네 이런 뜻인데 죽겠다고 쓰잖아요. 진짜 배고프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 진짜 배 많이 고파, 이게 진실이죠. 사실은 조금 있고 진실은 그겁니다. 허구에도 진실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인간의 상상력이 담겨 있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어요. 신들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본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라도 질투를 하고 아프로디테도 질투를 하고요. 심지어 지혜의 여신 아테나도 질투를 합니다. 신들이 질투를 해요. 사람입니다. 능력만 좀 뛰어났지. 그걸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사람의 본성, 사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 공부입니다. 그럼 뭘 읽는 게 좋으냐? 초등학생들한테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됩니다. 그림이 조금 야하긴 한데 그 정도는 봐도 되는 야함 정도라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제 애들 키울 때 20권짜리거든요. 다 봤는데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해설도 잘 해놨고. 그리고 5, 6학년 넘어가서 중학생쯤 되면 공부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얇아요. 딱딱 끊어지게 만들어냈는데 그 책도 끝나면 해설을 조금 잘 해놨어요. 이런 책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만 쭉 나오고 끝내버리면 아이들은 이게 교육 체계가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읽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지? 의미 판단이 힘들어요. 의미 판단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을 읽히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문학 작품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문학 작품.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거 문학 작품이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런 걸 추천하거든요. 왜 문학 작품을 많이 추천하느냐?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스토리, 이야기 책입니다. 한 8, 90% 정도의 아이는 대부분 이야기 책을 좋아할걸요. 이야기로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으면 감성이 길러져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거 읽으면 잎사귀 불쌍하잖아요. 쪽제비한테 잡혀먹고 알도 못 낳고. 안 읽어보셨구나. 네,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불쌍하잖아요. 아, 얘 불쌍해. 감성을 키운단 말이에요. 감성을 가진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다. 지나치게 이성을 가진 아이는 돈은 잘 벌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인생을 느끼면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아, 오늘 진짜 맛있다, 이거 먹을 때 맛있어 할 줄 알고, 좋아하는 친구 만났을 때 아, 친구야 반갑다, 방방 뛰고, 이런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맛있는 줄도 모르겠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방금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인지 까먹고, 이렇게 살죠. 그러면서 내일 다음에 뭐 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논리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성을 좀 길러주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공상과학 소설이 있죠. 요거 추천 많이 드리는데, 저는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으면 논리적 재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 중에 공상과학 소설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을 요즘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판타지예요. 판타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논리적 재미를 찾아요. 처음에는 이게 재미로 봐요. 이 환상적인 내용이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막 놀라운 과학 기술을 배경으로 하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요즘은 공상과학 소설이 공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어요.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이 엄청난 과학을 공부합니다. 빅뱅 이론, 양자역학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공상과학을 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거든요. 못 써요. 그 속에 과학적 지식이 잔뜩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재미를 발견합니다. 이런 거 많이 읽는 아이들이 나중에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쪽에 흐를 가능성이 많죠. 아이들 성향이 이런 거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과학책이 있거든요. 순수 과학책이 있어요. 빅뱅 이론책을 본다든지 엔트로피 책을 본다든지 뭐 AI 책을 본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있어요. 여자아이들도 가끔 있고 남자아이들이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이런 애들은 경이를 느껴요. 경이. 놀라움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뭐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죠. 수십 개조의 원자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거든요. 원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축구장만큼 뻥 튀기면, 크게 키우면 원자핵이 축구공만 해요. 그 전자가 그 주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도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돌고는 있어요. 움직이고는 있어요. 나머지 축구장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원자의 99.9%는 진공 상태,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원자가 안 구겨지고 유지가 돼요.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태양계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있죠. 행성은 몇 개 안 되는데 나머지는 진공 상태로 텅 비어 있죠. 근데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죠.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지? 이걸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 중에 99.9%는 텅 빈 겁니다. 우리 느껴지고 만져지는데요, 이 물질이 99.9%가 텅 비어 있어요. 양자역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보거든요. 과학책 읽으면. 그럼 깜짝 놀랍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고. 아닌데 만져지는데.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근데 나는 왜 안 구겨지지? 우주는 또 왜 안 뭉개지지? 신기하네. 왜 이렇게 되지? 호기심이 생기죠. 이걸 경이, 놀라움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시작됩니다.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주도성이 생깁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공부의 시작은 경이다. 놀라움이다. 와, 놀랍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좀 알아보자.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나 이게 네이버 검색하시잖아요. 알아보려고.
물론 우리가 궁금한 게 저 연예인 나이가 몇 살이지 뭐 이런 거 주로 검색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이 경의를 느끼면서 이런 자기 스스로 분야를 찾아서 학습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도성입니다. 경의에서 주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재미에서 주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의와 재미는 주도성을 찾는 최고의 모티프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 욕망이 있어서 모르면 알고 싶어지거든요. 모르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다섯 번째, 역사 소설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다. 역사 소설 아니라고 역사도 괜찮고요. 역사책을 또 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 남자아이들인데, 과학과 역사는 남자아이인 경우가 많고, 신화와 문학 작품은 여자아이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신화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좋아하긴 하는데, 역사를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은 사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현명하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시킬 때 제발 그 고조선 책 이런 거 읽히지 마시고, 그 당군 신화 읽혀가지고 그 다음은 당군 신화 읽었으니까 이제 박혁거세 읽고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아이들은 그 쭉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사람 이름 궁금한 사람 이름 이렇게 툭 이야기할 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약용이 궁금하다. 그럼 정약용 책 하나 보면 되는 거고, 이차돈이 궁금하다. 이차돈 책 관련 하나 사보면 되는 거고, 사람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재밌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역사 수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시켜야 돼요. 난 이성계가 궁금한데요. 그럼 이성계 한번 해보자. 이성계 공부해보는 거예요. 이성계 공부해보면 이성계 아들 중에 이방원도 있던데 사람 엄청 죽였다던데 어떻게 죽였지?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재밌거든요. 거기 이성계 공부하고 이방원 공부하고 정도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려말 조선시대 초 공부 다 했네요.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몇 년도에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정보와 지식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발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재미가 생겨요. 좋아하는 공부가 됩니다. 이거 제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중학교 때 그리스 신화 엄청 읽고요. 중학교 때 역사 소설 엄청 읽었고요. 대학 가서 과학책 엄청 읽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소설 보다가 공상과학 소설 엄청 읽고요. 40대에 문학 작품 엄청 읽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좋은데 애들이 안 봐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애들이 안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문제죠. 일단 환경을 갖추셔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강하고 주도성이 높아도 환경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주도성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환경 속으로 스며들어서 환경과 하나가 돼버립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뭘 없애야 돼요? TV를 없애야 돼요. TV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항상 켜져 있어요. 안 보는데도 켜져 있어. 밥 먹으면서도 켜놔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르기부터 하니까 양말 신으면서도 켜고, 볼 때는 당연히 켜져 있는 거. 스마트폰 하는데도 TV는 켜져 있어야 돼. 항상 켜져 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환경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 할 때는 TV 보죠. TV 안 볼 때는 스마트폰 하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있습니다. TV는 없애시는 게 최고입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싫어하겠죠.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죠.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책 읽으라 공부하라고 하고 있네?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책을 봐요. 웬만한 주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주도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른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면서 TV를 없애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은요, 통제하셔야 되죠. 없애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통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있는데도 자기 생활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풀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통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게 아이들 지켜보면 길 가다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흔히 보입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독 상태죠. 아이들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뒤에서 알짝 어떻게 하나 지켜보세요. 계속 이렇게 보고 가는지. 그러면 그 중독 상태를 멈출 수 있게 통제하도록 연습과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죠. 어머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고, 집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습관을 조금씩,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없는 게 가장 좋죠, 스마트폰은. 하지만 사줬으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는 이때 통제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30분만 이거 만지지 말고 책을 읽든 다른 행동을 해보자. 놔두고 30분 동안 다른 걸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게 하나 둘 이틀 사흘 지나서 연습이 되면 1시간으로 조금 늘려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도를 스스로 궁금한 걸 해결하는데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21세기잖아요. AI, 스마트폰,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더 잘 사용하는 게 걔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챗GPT 애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사용하기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통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스스로 해야 그 환경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논리력은 어떻게 키울 거냐? 책을 읽으면서 어휘를 얻으셔야 논리력이 좋아지거든요. 요즘 문해력 하는데 문해력이 이 말인데요. 어휘력이 문해력이고요. 어휘력이 논리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탕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논술 수업하고 막 글쓰기 시켜보면 잘 못하거든요. 한 문장 쓰기도 힘들어요. 왜냐?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휘를 얻는 연습.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진해에서 큰 학원 하시는 국어학원, 영어학원 학원 원장 하시는 원장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이 학원을 25년 운영하신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밥을 먹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책을 안 읽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들한테 애들한테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스스로 어휘력이 채워지거든요. 억지로 안 가르치셔도 돼요. 논술학원 안 보내셔도 책을 읽으면 어휘력은 채워집니다. 왜냐면 그 시스템이 이렇거든요. 한 문장을 읽으면 모르는 어휘가 하나 나오잖아요.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통일신라가 이런 지역을 확보했다. 확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근데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다음 문장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이 확보가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몰라요. 넘어가는데 다음 문장 읽으면 앞에 있는 게 그런 뜻이었나? 자기도 모르게 인지를 합니다. 그게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수백 번씩 어휘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책을 10권 20권 읽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은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휘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루비콘 강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결단했다, 끝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의미가 나왔을 때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해결해낼 수 있죠. 두 번째, 감동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아이들한테 시키는 건데,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책 읽고 줄을 쳐오라 그래요. 최대한 많이 쳐오라 그래요. 대신에 이 문장이 참 좋았다 싶은데
내가 새로운 걸 알았다 싶은데 줄초라 그럽니다. 그리고 줄초 오면 어떤 부분에 줄을 쳐왔는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비슷한 부분 나도 쳤는데 이렇게 되죠. 공감이 되고 다른 부분은 쟤는 여기 줄을 쳤네. 나는 이거 놓쳤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네. 또 찾아내죠. 그러면서 서로 자극을 받아요. 자극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공부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혀서 좀 그만둘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책 읽기가 그렇죠. 같이 읽으면 오래 가요. 감동 문장 발견해서 줄초오라 그러고 여기서 진짜 좋은 거 하나 찾아서 외워보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럼 대충 외우거든요. 애들이 금방 외웁니다. 그럼 말로 자꾸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게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한 발 걸을 때마다 자꾸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외워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글쓰기가 잘 안 되느냐?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과 어휘력은 대부분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문장력이라는 게 외우다 보니까 외운 게 연결되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문장을 외우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문학 작가들이 될 때 대부분 문장을 외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를 익히는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문학 작품 있죠. 그리스 신화도 문학 작품인데 이렇게 이루어져요. 주인공이 우연하게 출발을 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요.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괴물을 만나서 이 괴물을 물리치고 귀환, 집으로 되돌아와요. 대부분의 문학 작품 스토리는 요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논리적인 체계가 서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사자성어 속담을 통해서 논리력을 훈련합니다. 사자성어가 논리력 훈련하는 데 좋아요. 속담도 그래요. 논리는 인과관계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 사자성어와 속담을 통해서 논리 훈련도 되고, 논리 훈련이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걸 물리라고 하죠. 물리가 튀었다 할 때. 다섯 번째, 정리하기, 구조화하는 활동인데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이걸 잘해요. 정리하기, 구조화. 그리고 키워엑스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이걸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구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권화 한다 그러죠, 흔히. 예를 들면 물리학 책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다 공부해? 하지만 안 할 수 없죠. 근데 공부해도 또 금방 까먹네요. 요걸 한 2, 30쪽 안으로 단권화 시켜서 한 권에 다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빨리 여러 번 보는 거죠. 이걸 단권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잘 나오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역사를 제가 예를 들려고 가져온 건데,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구석기 시대가 어떻고 신석기 시대, 정동기 시대, 설기 시대 나누잖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이동생활, 뗀석기, 동물막집, 신석기 시대에는 신석기 혁명이 있었고 농경목조, 간석기, 움집,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새로우시죠? 오래간만에 역사 공부하셔서 우리 학교 다니면 이거 막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가 뭐 막집이가, 신석기 혁명이 뭐지, 고조선에 팔조입법이 뭐가 있었지 막 이런 거 외우잖아요. 이런 외우는 공부를 합니다. 이게 텍스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교과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걸 구조화시킨 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참고서를 사고 친구 노트도 좀 보자 하고 인강도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요걸 보면 한눈에 보이니까요. 요거 외워서 이제 시험 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요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만들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텍스트를 읽고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시대의 중요한 활동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누고, 석기 무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요 찻집은 이렇게 연결하고 토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면 쏙 들어오겠네. 요 표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훈련하는 게 논리력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종이 한 장에다가 대충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림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찍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유치원 미취학 아동도 계신데 일찍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논리력 연습은 일찍 안 시켜셔도 됩니다. 그래 미리 논술학원 보내고 막 오늘 또 걱정이 되는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잡으실까봐 오늘 목표는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주도성이 있으면 이런 걸 한다라는 거지. 야 이거 해라 시키시는 주도성이 오히려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한다라는 거는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지혜로워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놔줄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주도성이 크니까 실수를 허용하고. 그리고 이런 걸 아예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 안 시켜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이공계 말씀드렸는데 너무 공대 쪽으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 수학 과학 못하겠는 애를 이공계 쪽으로 너무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문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럼 뭐 철학과 나오면 할 일 없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역사학과 할 일 없다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요. 취업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냅니다. 역사학과 졸업했어요. 할 게 없네. 어떻게 하지? 미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졸업하면 할 데 없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럼 뭘 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 지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 머리를 굴려요. 그런 애들이 훨씬 돈을 잘 법니다. 잘 살아요. 제가 이렇게 안동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런 친구입니다. 학교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문과를 갔어.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할 데가 없네요. 안 되겠다. 유튜브를 하자. 그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책을 읽고 소개해주는 이런 책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돈도 잘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부모님이 여기 취직 잘 되니까 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이 성향을 보고 아이가 정말 그런 걸 원하면 그쪽으로 가서 길을 열어주되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이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하는 게 내가 잘하고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 주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대전에 수입차 정비업체 연합회에 강의를 갔었어요. 그 수입차 정비업체가 있는데 무슨 모터스 이런 데 있잖아요. 전국에 수백 개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강의도 듣고 자기들 회의도 하고 하는데 강의를 하러 갔어요. 오전에 강의를 마쳤는데 점심시간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중퇴했대요. 한문학과를 보냈는데 성적에 맞춰서 지가 가겠다 해서 억지로 보냈는데 한문학과 다니면서 한문 공부가 재밌다고 그냥 잘 다녔대요. 근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를 졸업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교 중퇴해라. 그리고 아빠 회사로 온나. 수입차 정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아빠 회사 이어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2년을 시켰대요. 2년 동안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렇게 끌려오듯이 출근을 하더래요. 뭐 관심도 없는 자동차 수리를 자꾸 배워보고 맡기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한 말, 아빠 나 한문학과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아버지도 한 2년 시켜보니까 야 이러다가 아 잡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고 전망도 없는 한문학과를 돌려보내야 되냐 애가 좋아하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분이라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당연히 돌아가야죠. 부모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애가 그 사업을 잘하기도 힘들고요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들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한 번 사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그걸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길을 닫아버렸어요. 부모로서의 최악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군가 내 앞길을 막았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치우고 내 길을 가시겠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소리를 적게 내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길을 닫는 부모는 안 돼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자라오고 경험한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튜브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세상을 파악해서 요즘 컴퓨터공학과 AI가 유행한다더라. 이리 가자. 의치 한약수 이쪽으로 보내자. 삼합 오는 맞춰야 된다더라. 수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지나치게 아이의 삶을 통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미친 사람으로서 현명함의 수준은 못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사랑은 미친 짓이죠. 아이를 사랑할 수 미친 짓인데 현명하게 좀 사랑하고 현명하게 좀 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야 경의를 발견하고 재미를 찾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사성어 모음집 이런 책 읽다가 책 재밌네 싶어서 조금씩 읽어 나가다가 역사 소설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그러다가 공상과학 책도 만나고 살아오다 보니 글 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펼쳐지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저 마무리하고 싶은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음,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역사 소설 이런 걸 잔뜩 보고 있으니까 어, 어머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야, 이건 대학 가서 보면 안 되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몰래 봤습니다. 그런 걸 자꾸 보니까 성적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비해서 고3 성적은 형편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실망도 많이 하시고 책을 못 보게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고 좋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대학도 가서 전공 공부를 안 하고 주로 책만 좀 봐서 전공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졸업할 때쯤 되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대요. 흔히 하는 말로 똥줄이 땡긴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어서 1년 반,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공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뭐 1학년 때부터 막 취업 준비하고 뭐 사법고시 공부하고 막 이런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우리나라 말로 DB 쪼은다 그러죠. 열심히 시험 준비한 친구들 제가 취업할 때까지도 합격 못한 친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생각이 든 게 그거죠. 많이 놀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좀 필요성을 절감하고 똥줄이 땡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길을 찾는다. 다른 질문도 계실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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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네. 음. 음.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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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봐야죠. 네,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꼭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고 읽고 전달해주고 싶고 있으면 밥 먹을 때 잠깐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학교 공부도 인생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은 학교 그 국어 공부도 인생 공부가 되고 사회 공부도 인생 공부가 되는 거라서 너무 학교 공부만 가지고 성적만 판단하지 마시고 성적은 안 나와도 학교 공부가 공부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손 드신 분 계시는데. 네.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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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셋째가 마음껏 놀아라 하고 있는데 둘째는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찾아가서 더듬더듬 해서 자기 둘째도 나도 공부하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공부도 적당하게 하고 또 적당하게 책도 읽고 적당하게 놀고 약간 이런 걸 좀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놔두고 있고요. 고3인데도 그래서 공부하는 손에 놔두고 있고 막내는 중3인데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막내는 아들이거든요. 누나가 둘이고 자유롭게 해서 뭐 좀 야구도 하고 야구 부는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그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쏘다니고 그리고 학원도 가요. 중3이라서 학원도 가거든요. 근데 공부의 문을 닫아 놓는 건 아니고 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애가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걸 좀 열어줘라라고 했는데 그 열어줘라가 뭘 열어놔야 되는 거 뭘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우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열어놓는다고 해서 뭘 하나 탁 열어주고 탁 열어주고 이렇게 탁 집어서 열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고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를 자꾸 열어두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얘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럼 야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한번 경험해봐. 야구 동아리도 한번 가보지. 우리 야구 동호회도 있거든요. 동호회도 한번 가보지.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또 뭐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럼 만드는 이렇게 동아리도 참석을 해보고 유튜브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찾아서 연습해보라고 그러고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룹 사운드 어디 잘하는지도 가보라고 그러고 기타 학원도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열어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열어둔다는 게 결국은 학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틈틈이 저희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거 한번 해보라 격려해주고 자기가 못 찾아가면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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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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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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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반응 보셨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다들 그분이. 멍 때리기를 잘 하네요. 멍 때리기를 잘 하네. 음, 음. 그럼 주말에 도서관 데리고 가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데리고 가가지고 책 한번 골라봐 한번 시켜보시죠. 네, 안 돼요. 음, 음, 그 재미 애들은 이렇게 재미가 생겼다가 금방 또 식상하고 다른 데 가고 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걸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똑같거든요. 이 집 커피 맛있다가 갑자기 맛이 없어 또 저기 맛있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걸 지켜봐주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는 부모로서 할 일인 것 같고 제가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탁 새로운 걸 또 만나서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타이밍이라 그러죠 우리가. 교육은 타이밍이라서 지금은 쭉 쉬고 멍 때리고 뭐 이렇게 있다가도 쭉 뭐 하다가 뭔가 하나 탁 걸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열어둬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럼 그게 하나 걸리면 또 거기에 또 빠져들 겁니다. 네. 그래서 불안하니까 다른 행동을 자꾸 하시거든요. 다른 행동을 자꾸 하시면 이제 자발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도성이 떨어지죠. 네. 자기 혼자 지켜보고 자기를 탐색하고 좀 멍하게 있는 순간들을 놔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아직은 한참 더 그래야 될 나이입니다. 6학년인데 1, 2년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쉬는 기간이 뭐 몇 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한번 탁 꽂히면 뭔가 확 달려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확 늘어요. 쭉 노력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대부분 멍하게 있다 어느 툭 올라가고 또 멍 있다가 툭 올라가고 대부분의 이런 교육 사이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으십시오. 네, 네, 어, 네, 많이 다르죠. 저희 집 사람은 그냥 대중입니다. 대중.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인데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돌아가셔가지고 경제력은 없고 아빠는 무관심해요. 어느 정도 무관심에 가까운 사람이 제가 이제 많이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건은 채워졌고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요건은 채워줄 수가 없고 엄마는 열심히 정보력을 가지고 해서 막 시키려고 했죠.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큰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보 같은 것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도성이 있어요. 둘째부터는 큰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둘째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챙기려고 한 거예요.
큰 애보다도 둘째가 주도성이 조금 더 적어요. 공부에 관심도 좀 적고, 그래서 셋째는 이러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열어주고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의 차이는 대부분 다 비슷하시잖아요. 아빠들은 별로 너무 애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고, 엄마는 그래도 좀 불안해서 계속 시키시려는 입장이고, 그건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네. 네. 아, 음, 음, 네. 음, 음.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흐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책을 잘 읽고 있는데 굳이 다른 친구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라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만약 그게 아이가 책만 보면서 너무 폐쇄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책을 보는 걸 더 허락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책을 읽고 책을 많이 본다라는 자부심도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쟤는 책 본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 다른 친구들이 걔를 조금 더 존중해주고 조심스러워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거라서, 아이들 관계는 서로 자주 만나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자주 만나서 친해지면 약간 깔보거나 약간 무시하거나 조금 싫어지면서 거부감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배우는 거긴 한데, 공부를 좀 하고 책을 좀 많이 보는 애들은 다른 애들 조금 좀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관계 맺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전 못 웃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많이 웃었던 강의였습니다. 우리 안상원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